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이슈를 들여다보는 시간, 이슈를 인사이트하다 CJB 이슈 인사이트 시작합니다. 6.3 지방선거 예비 주자들의 출마 선언이 잇따르면서 선거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방선거 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이 무산되면서 국회 내 12석의 의석을 가지고 있는 조국혁신당이 충북 지역 선거 구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슈 인사이트에서는 청주 출신인 조국혁신당 신장식 국회의원 모시고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좀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병오년 새해가 밝은 지도 시간이 좀 일주일 정도 시간이 지났네요. 네, 병오년 새해에는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국민 여러분들 너무 고생하셨으니까요. 경제도 좋아지고 그리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회복력도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내는 한 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청주 출신 네. 국회의원이신데요. 네. 그럼 청주에서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학창 시절을 다 보내신 거죠? 그렇죠. 소년 네. 신장식, 청소년 신장식이 다 청주에서 나고 자랐고요. 네. 지금도 부모님 계시고 친구들 다 청주에 많이들 있습니다. 아, 그러면 청주 또 나가서 충북에 대한 애정이 그렇게 많으시겠네요. 그건 뭐 당연할 수밖에 없고요. 네. 오히려 항상 제가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출마했을 때 2024년에 그 철당간 앞에서 제가 8명의 충북 출신 국회의원들이 있는데 네. 9번째 국회의원이 되겠다라는 약속을 드렸는데 9번째 국회의원으로서 나름 뭐 노력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도민 여러분들, 우리 고향에 계신 분들이 그만큼의 효능감을 느끼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좀 반성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앞으로 그래도 청주 지역 또 충북 지역 출신 의원님들하고는 또 자주자주 인사도 드리고 이런저런 현안도 논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9번째 충북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올 한 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9번째 국회의원을 자청하시는군요. 네, 이제 오늘 이렇게 보시면서 네.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 워낙 또 이제 또 중앙에도 많이 나오셔서 네. 아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네. 오늘 이제 조금 긴 시간 동안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할 텐데 네. 처음에 이제 정치를 좀 어떻게 이제 하게 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입문을 어떻게 하셨나요? 사실 그 정치에 대해서 생각을 했던 거는 87년도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제가 87년도에 모교 청주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근처에 충북대학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충북대학교에서 그 매캐한 체류탄 냄새가 고등학교까지, 청주고등학교까지 이렇게 매캐하게 오기도 했고요. 네. 그러면서 육거리 시장, 상당공원 이런 데서 87년 6월 항쟁을 고등학생으로 보면서 네. 아, 세상이 이렇게 변하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20대 때 이제 서울에 올라가서는 달동네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하는 공부방도 하고 그다음에 철거가 있을 때 철거 반대 투쟁도 하고 하면서 가난한 이웃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그냥 살았어요, 사실. 그러다가 이 가난한 이웃들의 삶을 나아지게 하려면 법과 제도 그리고 예산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네. 그냥 우리끼리 자구적인 노력만으로 다 삶을 바꾸긴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마침 제가 30살인 2000년에 민주노동당이 창당되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정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말하자면 청주에서 맛봤던 87년 6월 항쟁에 직면했던 87년 6월 항쟁의 그 변화의 역동적인 모습 그리고 가난한 달동네에서 만났던 이웃들의 삶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이 저를 정치로 이끌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온다고 하시기 제가 좀 찾아보니까 어릴 때부터 이렇게 정치에 도전하시고 네. 또 많은 경험을 하셨더라고요. 예, 어떤 그렇습니다. 일들이 좀 가장 기억에 남으신가요? 가장 기억에 남았던 네. 거는 실은 그 달동네 주민분들이랑 같이 살면서 겪었던 뭐 형님, 형수님, 조카들, 그 아이들 같이 소위 노가다 현장에도 같이 나가고 포장마차도 같이 해보고 철거 현장에서 같이 소위 그 용역 깡패들이라고 그때 불렀는데 같이 두드려 맞아보기도 하고 하면서 겪었던 이렇게 우리 사회에 막 그냥 고도 성장기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 90년대 초중반에 다 겪었던 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날것의 폭력 또는 이런 극단적인 빈곤과 가난 속에서 아이들이 방치되고 이래도 되는가라고 하면서 이제 정치를 하는데 초심, 지금도 항상 생각하는 그 초심이 네. 그때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사건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돌아가신 노회찬 대표님에게 정치를 배웠습니다. 민주노동당에서. 네. 그래서 노회찬 대표님과 함께 겪었던 많은 일들 그리고 정치를 조금 더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었는데요. 그때 노회찬 대표님께서 저한테 해주셨던 말씀 중에서 비판은 근본적으로, 대안은 구체적으로, 실천은 대중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네.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런 정치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말씀 주셨던 게 기억이 많이 납니다. 그런 것들이 제가 정치인으로서 이렇게 쭉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근본적 자양분이 됐던 사건들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네. 예. 그렇게 흘러서 이제 네. 조국혁신당이 만들어지고 네. 인재 영입 1호로 네, 비례대표 그렇습니다. 국회의원이 되셨습니다. 네. 현재까지 어떤 마음으로 국회의원에 임하고 계신가요? 사실은 긴 시간을 거쳐서 제가 30살에 처음 국회의원 출마를 했었거든요. 네네. 그러고 굉장히 나서- 일찍 하셨어요. 예. 네. 그러고 나서 변호사가 됐고요. 나중에 네. 충북대학교 로스쿨을 다니면서 대학교도 충북대학교 로스쿨. 예, 충북대학교 로스쿨 제가 2기인데요. 네. 그래서 43세 변호사가 됐고 변호사 일을 하다가 방송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다시 정치를 하게 됐습니다. 당시에는 뭐 여러 가지로 우리 소위 한국 정치의 왼쪽 운동장이 자칫하면 빌 수도 있겠구나. 과거에 민주노동당이나 정의당이 원내에서 했던 역할들이 네. 2024년 총선 때는 쉽지 않겠다. 원내 진입이 쉽지 않겠다라는 판단을 했고요. 왼쪽 운동장에서 플레이할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원내 드디어 정말 20여 년 만에 입성을 하게 됐는데요. 그런 사명감 내지는 필요성, 그다음에 내가 해야 될 역할이 있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고요.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은 첫마음 잃지 않고 달동네에서의 첫마음, 노회찬 대표님과 함께 고민했던 정치의 원칙을 가지고 네. 정치를 계속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국혁신당에서는 수석 최고위원으로 이제 활동하고 네, 계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언론에서 이제 가장 또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고 계시고요. 네. 어떤 역할을 좀 당에서는 주로 맡으시나요? 저는 네. 뭐 공격수가 필요하면 공격수, 리베로가 필요하면 리베로, 수비수가 필요하면 수비수 역할을 하겠다. 멀티플레이 그러니까 하시고. 멀티플레이를 하겠다. 네. 가능하면 좀 오른손을 잘 쓰는 왼손잡이 역할을 하고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방면으로. 예, 그러니까 왼손잡이라는 것은 한국 정치의 왼쪽 운동장, 왼쪽 날개 역할을 할 수 있는 좌완 강속구 투수인데 타격은 오른손으로 할 수 있는 좌우 겸장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네, 네. 오른손이 강한 왼손잡이, 오른손을 잘 쓰는 왼손잡이 그런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어떤 가난한 사람들 평등이라고 하는 가치를 분명히 가지되 중도나 오른쪽에 계신 분들도 충분히 납득하고 공감하고 설득할 수 있는 네. 그런 정치를 하고 싶다. 그래서 저를 그것을 줄여서 오른손이 강한 왼손잡이가 되고 싶다. 균형 감각을 좀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아마 지금 쭉 얘기를 들어보시고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또 신장식 의원에 대한 네. 그 어떤 정치 철학 이런 거를 좀 어느 정도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네. 최근에 이제 그동안에도 이제 언론에 많이 나오시긴 하셨지만 네. 최근에 이제 뭐 합당 네, 논의 네, 때문에 네. 더 많이 또 인터뷰도 하셨던 걸로 네. 기억합니다. 네. 조금 시기가 지나긴 했지만 민주당과의 합당 논의 뭐 여러 중단이 된 이유가 많은 분석이 있지만 신장식 의원님은 어떤 이유가 가장 크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게 뭐 좀 솔직한 말씀을 네네.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민주당의 일부 정치인들께서 지금 너무 이르게 당내 권력 투쟁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의 합당 제안 그리고 이를 진지하게 검토하겠다라고 하는 조국혁신당의 진지하고 질서 있는 검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음모론, 미략설 이런 것으로 도배가 되면서 분칠이 되면서 네. 사실은 이 본질적인 논의를 하지
타고 넘어간 게 사실 안타깝습니다. 네. 예, 어떤 본질적인 논의여야 되냐면 한국 정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한국 정치의 현실에서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기본권을 훨씬 더 잘 보장하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한국 정치의 정당 구조가 유럽처럼 여러 정당들이 연합 정치를 하는 게 더 좋은가? 네. 예. 그러려면 우리나라에서는 제도가 좀 뭐 결선 투표제라든지 또는 원내 교섭단체 요건을 완화한다든지 해서 연합 정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의 개선, 그다음에 선거연대라든지 결선 투표하려면 당연히 선거연대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대통령 선거에서 과반 득표 못하게 되면 그 1등, 2등 후보가 올라가서 결선 투표를 하게 되면 당연히 여기서는 선거연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떨어진 후보들하고. 네. 그런 정치적 문화 관행을 만들어가는 이런 쪽으로 합당 싫어. 합당하지 말고 따로 있읍시다. 그렇다면 선거연합이라고 하는 연합 정치를 어떻게 제도화하고 문화로 정착시킬 것인가라는 논의로 갔어야 되고요. 네. 그게 아니라 한국 정치는 기존의 양당 중심의 정치 구조, 이게 많은 한계도 있지만 이게 한국 정치가 가지고 온 제도와 관행이기 때문에 연합 정치가 아니라 양당 중심의, 즉 예전에 그 빅텐트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큰 텐트 안에 왼쪽 방을 차지하고 뭐 조국혁신당이 민주당보다 왼쪽 운동장을 쓰고자 하는 정당이라는 점은 좀 분명하잖아요. 그러면 그래, 민주당이라고 하는 큰 당 안에 맘단이나 AOC, 오바마 이런 사람들처럼 좀 평등을 강조하는 이런 정치인들이 생길 수 있는, 네. 그리고 국민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이렇게 빅텐트론이 한국 정치의 현실에 적합하고 한국 정치에 이득이 된다라고 네. 한다면 그런 논의를 했어야 되는데 이런 본질에 이르지 못하고 밀약설이다 뭐다 뭐 이런 등등등의 부수적인 논란이 너무 커졌거든요. 네. 왜 이렇게 비이성적으로 부수적인 논란이 커졌는가? 그거는 8월 전당대회, 민주당 전당대회에 다들 많은 분들이 시선이 가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언제라도 저는 이 논의가 한국 정치에서 한번 진지하게 다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네. 이제 선거 후에 뭐 합당 논의를 다시 하자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뭐 연대와 네. 통합 이렇게 돼 있어서 네. 오늘 박수현 수석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거로는 이제 추진 기구를 곧 만들겠다 민주당 안에서 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왜 굳이 연대라고 표현을 했을까? 선거 연대가 아니라. 그다음에 왜 합당이라고 하지 않고 통합이라고 표현을 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연대 안에는 선거연대도 포함되는 겁니까? 통합이라는 얘기는 그러면은 선거 뒤에 정확하게 하시는 겁니까? 그런 것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민주당 쪽에서 주시면 좋겠다. 네. 그래야 진지한 논의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좀 아쉬운 마음이 있으시군요. 아니, 저는 합당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토론의 과정에서 이 소위 합당 제안과 연대와 통합론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네. 본질적인 토론이 되지 않았다라는 게 아쉬운 거죠. 예. 네. 그러면 선거 전에는 연대가 될까요? 뭐 지금 그것도 그 선거 연대가 아니라 연대라고 표현을 한 것에 대해서 민주당 안에서 메시지가 좀 엇갈립니다. 네.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박수현 수석 대변인 같은 경우는 선거연대를 포함을 해서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같은 날 네. 아침 다른 방송에서 원내 대변인께서는 선거연대를 얘기하기에는 당내에 논의 사항이 무르익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빨리 그 내부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부 정리가 안 되니까 다양한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군요. 예, 그게 이제 네. 다양한 목소리로 들릴 수도 있지만 공당에서 다른 당과의 선거연대와 합당을 얘기하는데 그런 목소리가 나온다는 거는 네.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정부 여당이 주어야 될 안정감과 든든함 보다는 중구난방 아니야? 라는 의구심을 가지실 수도 있어요. 좀 민주당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네. 국민들은 그렇게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좀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안정감 있는 원보이스가 나오면 좋겠다라는 네, 알겠습니다. 생각을 가집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다른 이야기 좀 네. 해보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어쨌든 합당을 기본적으로는 원하나요? 아니, 그건 저희들은 질서 있게 토론하고 있습니다. 토론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당 내외적으로 이 당 내외적으로 그 연합 정치가 좋은 것인지 연합 네. 정치에서 조국 혁신당의 역할을 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빅텐트 안에 들어가서 정권을 뭐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는 그 5기 민주정권 민주정부를 수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 그다음에 5기 민주정부의 수립을 위해서 어떤 것이 더 좋을지에 대해서 본격적인 토론을 내부적으로도 하고 있고요. 민주당과도 그리고 민주개혁 진영의 5기, 6기를 세우고자 하는 많은 분들의 의견을 좀 듣는 과정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합당은 어쨌든 테이블 위에 있고 긍정적으로 검토할 만하다 이제 이렇게 봐도 되는 거겠네요. 테이블 위에 올라다가 아직 못 올라온 거 아닌가요? 민주당 쪽에서 그렇긴 올리려고 하잖아요. 하다가 못 올렸잖아요. 정식으로 올릴 건 빨리 올리시라니까요. 토론 좀 하게. 자, 이제 설이 지났습니다. 네. 설에도 뭐 여러 가지 또 바쁘셨을 텐데 네네. 민심 좀 목소리 좀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예, 어떤 뭐 이야기 많이 들으셨나요? 나름 뭐 이런저런 말씀 들었는데 네. 그 첫 번째는 그러니까 설 밥상에서 사람들이 모여 앉아갖고 제일 많이 했던 얘기는 주식하고 부동산 얘기인 것 같아요. 요 근래가 좀 요 많은 것 근래 같아요. 핫합니다. 핫해. 뭐 주식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 지금 들어가도 되나? 이게 제일 많아요. 지금 들어가도 되나? 그게 가장 불안한 상황인 것 같아요. 예. 아 벌써 뭐 나까지 이 소식이 들어왔으면 이미 다 끝난 거야. 내가 대부분이 들어가면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다 그런 걱정인데. 근데 제 생각에는 지금 5,500 이건 뭐 비경제 전문가니까 함부로 제 말씀 듣고 투자를 결정하지는 마시고요. 근데 이제 3차 상법 개정이 곧 코앞에 나와 있거든요. 사실 1차 상법 개정, 2차 상법 개정 하면서 주식이 쭉쭉쭉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3차 상법 개정 이 2월 임시국회 중에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순서로 봤을 때는 운영 과정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한 번 더 정책적으로 주식 가격이 올라갈 요인이 됩니다. 자사주 소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주식 어떤 회사의 주식이 그 숫자가 줄어드는 거니까 그럼 희소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죠. 높아질 경제적인 기본적인 요인이 있어요. 3차 상법 개정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또 이제 여지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입법부 입장에서 보자면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도 이제는 잡힐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확인이 되냐면 주식으로 돈을 옮기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작년 11월 달까지만 해도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주식시장에서 돈을 이렇게 회수를 하면 돈을 따면 그냥 그 시세말로 돈 따면 그거 가지고 부동산으로 들어가려고 했거든요. 서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소위 머니무브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머니무브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부동산 말고는 우리는 투자 수단이 없어, 투자할 곳이 없어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주식시장이 있네? ETF를 사면 된다는데 이렇게 머니무브가 큰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들은 분명히 있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고 해서 청년들이나 서민들이 주거가 완전히 안정되는 건 아니에요. 충분 조건이긴 한데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서민들,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까지가 복합적으로 조금 더 정책이 나오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넘어서서 청년과 서민들의 주거 안정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올해 안에 만들어질 거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저희들이 좀 어쨌든 지켜봐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시다.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하고요.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입법부가 노력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도 이제 충북의 9번째 이제 국회의원을 또 자처하시니까 여러 이야기를 듣는 와중에 충북만의 민심은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이런 게 있구나라고 혹시 좀 판단하신 게 있으신가요? 그렇죠. 그래요? 대전, 충남 합치고 대구, 경북 합치고 부울경 합친다는데 광주, 전남 통합하고 그럼 우린 뭐요? 요즘 얘기가 많습니다. 그럼 우린 뭐요? 이거죠. 그럼 뭐요? 우리는.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세요. 거기에 정말 많은 원래 충청도 말에 짧지만 많은 의미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많은 의미가 담겨 있죠. 만약 지금 추진되고 있는 그 5극 3특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는데 추진되고 있는 그 행정통합이 다 이루어지고 나면
일반 도는 충북밖에 안 남습니다. 오히려 더 특별해지는 건가? 아니 그러면 특별하게 취급을 해준다는 것을 특별한 대우를 약속을 하고 그것이 법으로 제도화돼야 됩니다. 네. 그냥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과정에 있다고 하지만 부울경 통합하고 부산 경남 통합하고 대전 충남 통합하고 광주 전남 통합하고 나면 강원도하고 전북하고 제주는 지금 특별자치도잖아요. 특별자치도고. 그러면 그냥 일반도는 충북 하나 남아요. 네네. 그럼 우린 뭐요? 이런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죠. 그래서 뭐라도 해야 된다 얘기가 많아요. 그럼요. 그래서 어떻게 가야 돼요? 충청북도는 그래도 우리도 자치도로 가야 한다. 민주당은 또 이제 일단 기다렸다가 2차로 참여하자. 대전 충남이 통합한 이후에. 글쎄요. 그래서 어떻게 가야 돼요? 저는 두 네. 가지인데요. 대전 충남이 통합을 하게 됐을 때 소용돌이가 큰 쪽으로 다 빨려 들어가는 방식이라면 저는 따로 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뭐 그 경제적으로나 또는 뭐 문화적으로든 네. 뭐가 됐든 간에 우리가 특별히 충북 자체가 특별한 경쟁력과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조금 기다릴 수 있겠죠. 또는 통합을 해 나갈 수도 있겠죠. 근데 네. 그런 것 없이 난 잘 해줄게 라는 말만 믿고 기다리기에는 글쎄요. 좀 이렇게 국민들이 우리 도민들께서 안심하고 기다리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 아닌가요? 그래서 그렇다면 불안합니다. 예, 특별자치도를 추진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아, 특별자치도 추진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맞는 방향 아닌가? 현재로서는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될 방안 아닌가. 만약 그게 아니라면 다른 대안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청주를 특례시 100만 이상이 되면 어차피 특례시가 되는 거니까. 네. 사실 그 부분도 청주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하고 많이 상의를 하고 있어요. 100만이 아니라 인구수를 뭐 70만이나 80만만 돼도 네. 특례시로 이렇게 승격하는 부분들을 한번 검토를 해보자. 그럼 법안을 같이 한번 내보자. 이런 상의도 청주 지역 의원님들하고 저도 하고 있거든요. 뭐 100만 특례시라고 하더라도 사실 조금 더 넓히면 저희들이 권역을 넓히면 100만 특례시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청주가 네. 그럴 수도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특별자치도를 만드는 것도 네. 고려를 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특별자치도가 전북, 제주 특별자치도를 강원 특별자치도를 쭉 다 보는데 네. 특별자치도답게 법과 제도가 어느 정도는 좀 완비되어 있는 곳은 제주 정도예요. 네. 강원하고 전북은 일단 조항수가 절반도 안 됩니다. 제주만큼의 특별하게 자치를 할 수 있는 기반들을 법과 제도로 마련해 놓고 있지 않고 네. 그저 이번에 대전 충남 통합하고 하는데도 규제 그 권한을 중앙부처에 있는 규제 권한을 도지사한테 다 몰아주는 게 제일 눈에 띄어요. 네. 한 50개, 70개 정도의 규제 권한을 도지사한테 다 넘기는데 이게 자율성을 확장시키는 방안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규제 중에는 풀어야 될 규제도 있지만 안전과 생명, 그렇죠. 생태 관련된 규제는 엄격해야 되는데 이런 규제도 도매금으로 그냥 다 도지사한테 다 넘기는 게 적절한 것인지도 고민해 책임을 봐야 떠넘기는 되고요. 느낌이 있다. 예, 예, 예. 네네. 그러다가 난개발이 될 수도 있고 그냥 뭐 돈 있는 사람들만 규제 없이 충분히 즐기고 누리고 사는 그런 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두 가지 방향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와 균형 발전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내부적으로 집안도 균형 발전해야 되잖아요. 네네. 충북으로 놓고 보자면 북부권, 남부권, 그다음에 청주를 중심으로 한 이게 크게 보면 한 3개 권역 정도로 나눌 수가 있을 텐데 특히 북부권과 남부권 인구도 줄고 있고 하는 이런 쪽도 내부적으로 균형 발전. 그다음에 우리 대한민국 전체로 놓고 봐더라도 충북이 우린 뭐예요? 이게 아니라 우리는 이거를 잘할 수 있구나. 이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 받을 수 있구나. 이런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할 수 있구나. 네네. 라고 하는 방향이 두 가지 방향에서의 알겠습니다. 균형 발전을 잘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통합과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문해 보겠습니다. 네, 네. 보통 조국혁신당은 이제 민주당하고 거의 같은 이제 결을 이제 가긴 가는데 일단 네. 입장을 들어보시니까 특별자치도에 대해서는 일단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네, 입장이시고, 네. 근데 현재 민주당에서는 특별자치도는 좀 회의적인 입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 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토론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네. 뭐 제가 모르는 뭐 다른 뭐 정부 여당 안에 여러 가지 정부가 아무래도 많으니까 그 안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다만 저는 특별자치도로 해서 특별한 지원을 받든지 그 특별한 자율성 아니면 우리가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우리의 중심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계획, 프로젝트를 갖든지 네. 둘 중에 하나는 선택을 해야죠. 근데 그런 뭐 이렇게 기관차 역할을 할 청주를 중심으로 해서 충북 전체 균형 발전의 기관차 역할을 할 청주 중심 권역에 대한 어떤 특별한 대책이 지금 나온 게 있나? 잘 안 네. 보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거 없이 기다려라라고 하면 우린 뭐예요 소리가 나오는 거죠. 어찌됐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라는 아 게 그럼요. 기본 아유, 골자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예. 이제 지방선거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네. 지방선거 또 열심히 또 준비하고 계실 텐데요. 네네. 오늘은 좀 충북 선거 일단 위주로 네. 좀 해볼 텐데 일단은 그 조국혁신당에서는 이번 지방선거 네. 좀 전체적으로 이번 지방선거는 이런 선거다 어떻게 규정하고 계십니까? 저희들 지방선거 목표는 네. 분명한데요. 국힘제로 부패제로입니다. 국힘제로 부패제로. 예, 예. 아, 국민의힘은 지금 글쎄요 이번 설 명절 그 지나면서도 뭐 간판 바꾼다고 해서 간판을 바꾼다고 하던데 뭐 자유나 공화가 들어가는 간판으로 바꾼다고 네네. 하시던데 아니 음식에 자꾸 그 머리카락 나오고 바퀴벌레 나오고 하면 음식을 제대로 위생을 깨끗이 하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주방장하고 직원하고 머리채 붙잡고 싸움만 하고 있지 음식을 제대로 만들고 위생을 깨끗이 할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서 간판 바꾼다고 국민이 갑니까? 오히려 내란 동조 세력들이 그 지저분한 식당, 맛도 없는 식당을 자신의 근거지로 자꾸만 삼으려고 해요. 네. 그리고 지난 12월 3일 밤에도 지방자치단체들이 그날 밤 내란에 동조했는가 또는 내란을 거부했는가 다 다르거든요. 그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 계엄 지침을 따른 지방자치단체도 있고요. 네. 이건 위헌이다 하고 거부한 지방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즉 이번 지방선거에서 내란 동조 세력들이 지방정부를 내란 동조 세력들의 방패로 만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국힘제로를 위해서는 민주당을 비롯한 소위 민주개혁 진영 정당들과 또 시민사회와 충분히 연대하겠다라는 말씀이고요. 부패제로 김경 서울시의원 같은 돈 공천 있으면 안 되죠. 네. 예. 그걸 위해서 부패제로를 위해서 제도도 개혁하고요. 그다음에 국힘제로가 이미 이루어진 호남 지역에서는 민주당과 충분히 경쟁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지방선거의 목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민주당과 선거연대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변수가 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네. 예. 충북 선거는 목표가 있으신가요? 충북 선거는 조국혁신당. 저희들이 사실 충북이 그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조금 어려운 지역입니다. 이거는 영향력이 조금 충북에서는 좀 약하지 않나 싶습니다. 뭐 득표력 많이 저희들 지원해 주시고 이전에 다른 뭐 네. 제3정당들에 비해서 워낙 압도적인 지지를 해 주신 건 맞는데요. 저희들이 조금 주체적으로 조직이 좀 부족해서 당원 숫자는 또 굉장히 많아요. 충북이요? 예, 꽤 네. 많습니다. 원래 5천 명 이상이 돼야 당을 창당을 할 수 있으니까 창당 준비위원회인데 인원은 충분한데도 아직 창당까지 못 갔으니까 아니 충북 도당이 없는 거죠? 네, 창당 준비위원회입니다. 준비하고 있는 예, 거죠. 예, 네. 예. 그래서 조직력이 좀 취약한 지역인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목표를 저희들은 충북 지역에는 잔뿌리를 좀 내리자. 예. 그래서 기초의원, 특히 3인, 4인 선거구, 네. 기초의원 선거에서 저희들이 잔뿌리를 내리고 골목까지 따뜻한 사회권 선진국, 청주에서, 충북에서 또 잔뿌리를 한번 내려보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일단은 목표는 기초의원부터 이렇게 밑에서부터 좀 올라가겠다. 차근차근, 예. 네. 현재는 일단은 기초의원이 충북 전체에서는 청주시 의회 한 청주에 명인가요? 임정수 의원님 계시고요. 이제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네, 기초의원부터 예, 차근차근. 어떻습니까? 좀 자신 있으십니까? 지금 뭐 두 가지 과제가 있죠. 하나는 네.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잘 해야죠. 국민들한테 중앙당도 잘하고 잘 해야죠.
그리고 하나는 또 제도가 좀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네. 양당 중심으로 많이 짜여져 있어요. 사실 제도가. 기초의원이 2명부터 4명을 뽑는데 대부분이 2명을 뽑는 선거구로 선거구 획정이 되어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2명이 뽑는 선거구가 있다 보면 거기는 기존 양당이 1명씩 공천하면 심지어는 수도권, 호남, 영남 이런 쪽은 무투표 당선되는 데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3인 선거구, 좀 다양한 분들이 청주 시의회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뭐 어디 충주 시의회 어디가 됐든 뭐 보은 시의회 군의회 어디가 됐든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조국혁신당 의원 1명이 있는 시의회 군의회와 네, 1명도 없는 시의회 군의회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매기 역할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도의 변화도 3인에서 5인 선거구로 지금 정치개혁특위에서도 다뤄지고 있거든요. 네네. 기초의원 3인에서 5인 선거구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제도개혁의 과제가 하나 있고요. 근데 저희들은 뭐 제도개혁도 제도개혁이지만 입시제도가 아무리 바뀌어도 국영수를 열심히 안 하면 원하는 대학 못 갑니다. 네네. 그러니까 더욱더 골목에서 우리 그 도민 여러분들, 시민 여러분들 곁에서 조금 더 열심히 하는 신뢰받을 만한 당이 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우선이고요. 제도의 변화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네. 그러면 말씀입니다. 결국 이제 소선구제에서 이제 중대선거구제로 바뀌어야 된다는 건데 그건 여지가 있나요? 가능성이 있나요? 지금 정치개혁특위에서 그 심도 있게 논의가 되고 있고요. 네. 민주당의 대구 경북 쪽에 계신 그 뭐 임미의원, 경북도당위원장, 임미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굉장히 강하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3인에서 5인 선거구를 기본으로 하자. 2인 선거구 없애자라는 거예요. 2인 네. 선거구 없애고. 그다음에 엊그제 이제 저희 서황재 원내대표께서 제안을 했는데 결선 투표제도 하자라는 거고요. 정 안 되면 대구 경북이나 광주 전남 같은 지역에서라도 먼저 시범 실시라도 해보자. 네. 또는 뭐 제주도 같은 곳에서라도 시범 실시를 해보자. 이런 제안을 드리고 있고요. 심각하게 진지하게 정개특위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건 이제 입시 제도에 관한 거고. 네네. 국영수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러면 공약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네. 충북 공약. 뭐 좀 조국혁신당에서 마련한 게 있나요? 저는 네네. 딴 거보다도 네. 충북으로 놓고 보자면 두 가지가 핵심일 것 같아요. 충북이요? 하나는 네. 내부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북부, 남부, 그다음에 청주를 중심으로 한 이쪽을 서중북권이라고 해야 되나? 그 위치로 보자면 우리 내부의 균형 발전 어떻게 할 거냐? 도내 균형 발전. 예, 도내 균형 발전 어떻게 할 거냐? 인구가 줄잖아요. 네. 예, 도내 균형 발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계획들을 사실 뭐 저발전 지역 선정 실태조사도 하고 이런저런 것들을 21년부터 도에서 쭉 해왔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성과가 보이지는 않거든요. 네. 여기에 관해서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논의를 해서 아직은 뭐 지금 이렇습니다 하고 보따리를 풀 만큼 저희들이 준비 안 돼 있는 건 사실이지만 문제의식은 그렇습니다. 도내 균형 발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대외적으로 보면 충북이 자기 경쟁력을 어디에 갖출 것이냐라는 건데요. 사실은 전북 같은 데를 가보면 충북을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혁신 도시들이 잘 되고 있다. 예, 인구가 늘었다.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인구가 정말 많이 줄어드는 곳들이 전북, 전남 이런 데 많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 어떻게 천안까지는 수도권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실은 철도나 대중교통편을 조금 더 저희들이 뭐 중부내륙 철도라든지 이런 네. 대중교통이나 문화나 행정을 조금 더 잘 해내면 수도권에 준하는 정도의 그 교통 환경, 문화 환경을 만들고 그렇게 되면 인구가 더 늘어나면서 네. 인구도 더 늘고 젊은 층도 충북에 살고 싶어 하고 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외부적인 경쟁력, 내부적으로는 균형 발전. 네. 이 두 가지로 포인트를 잡아서 저희들이 좀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제 아까 이제 잔뿌리, 풀뿌리 네, 얘기해 네. 주시면서 기초의원부터 이제 당선시키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하면서 선거를 준비해 나가겠다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또 그 공천을 많은 분들이 네, 신청을 하셔야 될 텐데요. 충북에서는 어떻습니까? 또 많은 분들이
신청하시나요? 저희들이 혁신인재 발굴위원회, 혁신인재 추천위원회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온라인, 오프라인 통해서 자천타천을 받았고요. 네. 꽤 많은 분들이 충북에서도. 예, 충북에서도 물론 다른 도에 비해서는 조금 적습니다. 상대적으로는 적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지금 하고 지원을 해주셨고요. 네. 지금 후보검증위원회, 공천관리위원회, 공천관리위원장은 이제 박능우 전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서 이제 지금 검증 작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에 공천은 뭐 어떤 기준, 뭐 주요 포인트가 좀 있을까요? 우선 혁신인재 공천, 저희들이 세 가지 공천 기준을 마련을 했어요. 네. 하나는 혁신공천, 두 번째는 기회공천, 세 번째는 총력공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혁신공천은 말 그대로 혁신인재, 혁신의 마인드를 가진 분들이 를 우선해서 공천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기회공천은 양당의 정치 독점으로 인해서 능력은 있지만 기회를 받지 못한 분들이 계세요. 즉 그 지역의 지역위원장님 또는 시장 군수님 이런 분들한테 관계가 안 좋다거나 해갖고 기회를 못 받으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는 정치적 기회를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총력공천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전략 자산을 적시적소에 적시적재에 전개를 하겠다. 예를 들면 이제 조국 대표 같은 경우 아마 3월 중순경 정도 되면 어떤 선거에 어느 지역에 출마를 할 건지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총력 공천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국 대표는 어디 나갑니까? 네, 3월경에 아직은 계속 검토 단계.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건 궁금해하는 분들 많아요. 있고요. 다들 궁금해하십니다. 국회의원 나가시나 아니면은 단체장 나가시나. 등등등 해서 아니 여러 뭐 가지를 합당되면은 또 대표 나가시나 또 이런. 그거 이제 8월 달이니까 합당은 이번 어쨌든 6월에 출마를 한다라는 원칙을 밝히셨고 어디든 출마하실 겁니다. 그게 국회의원 재보궐이든 아니면은 자치단체장이든 출마를 하실 거다. 어느 쪽으로 조금 사람마다 의견이 다 달라서요. 어떤 여러 의견이신가요? 가지를 듣고 있습니다. 아니, 수석 최고위원의 의견이 제가 좀 수석 최고위원이라서 제 입이 의견은 무거워야 이렇게, 되나요? 입이 무거워야 됩니다. 그럴 때는 제 생각은 있지만 양해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그래도 충북은 이제 아까는 조금 이제 여러 조직력이나 이런 게 약한다고 하셨는데 네. 그래도 계획은 짜고 전략은 또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느 지역을 조금 염두에 두고 계신가요? 아무래도 이 지역은 조금 아무래도 저희들이 농촌 지역보다는 네네. 그쪽에서도 사람을 좀 많이 찾고 있습니다만은 도시 지역 또 젊은 분들이 많이 계시는 곳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도 이제 테이블을 놓고 이 수치를 놓고 보잖아요. 네네. 그럼 지난번에 총선 때 지지율이 어디에 있는지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예상할 만한 곳들이 많이 지지율이 높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서 혁신의 마인드가 충만한 지역을 혁신의 마인드가 더욱 높은 곳을 할 거고요. 또 가까운 곳에 또 이제 청주하고는 행정구역은 다르지만 가까이 세종시에서는 또 황운하 의원이 세종시장 출마를 준비하고 계시고 상당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파급력도 청주에도 세종시장으로서 좀 이렇게 파이팅을 보여주시면 그러한 영향력도 청주까지 좀 넘어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제 한두 명 뽑는 지역구가 현실적으로 그거를 타개하지 못하면 현실적으로 그 거대 양당을 이기는 거는 의지는 있을지언정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뭔가 확실한 전략 이거는 정말 밀고 나갈 3인 선거구하고 4인 선거구에서는 해볼만 하다. 해볼만 합니다. 해볼만 합니다. 그래서 3인 선거구, 4인 선거구를 중심으로 후보를 좀 낼 생각이고요. 집중할 생각이고요.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충북에서는. 호남 같은 경우는 총력, 전면 이렇게 되는데 충북에서는 선택과 집중을 하고 그렇죠. 3인 선거구, 4인 선거구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해서 선거를 치르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제 선거 얘기를 많이 나눴고요. 그동안 이제 여러 언론에 출연하시면서 이런 정책 얘기, 최근의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지만 개인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실
시간은 별로 없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저희는 이제 또 어떤 청주 출신이니까 다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 한 1년 8개월 처음 국회의원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동안 이제 정치권에는 계속 계셨지만 국회의원 이제 해보시니까 네. 초선이시잖아요. 네. 어떠시니까 1년 8개월 정도 됐는데. 참 이게 뭐 좋은 점, 또 네네. 불편한 점 이런 게 다 있을 수 있죠. 좋은 점, 불편한 점 어떤 건가요? 좋은 점은 저는 가장 뿌듯한 건 뭐냐면 저희 항상 하는 말씀인데 저희 방에는 저희 이제 의원실에 그 보좌진들이 인턴까지 포함해서 9명이 있습니다. 네. 모든 방에 뭐 9명이 있는데 그 9명과 함께 어떤 의정 활동을 할 것인가를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상의를 하잖아요. 모여서 그쵸. 회의도 할 수 있고. 네. 근데 그게 너무 감사하고 좋아요. 그것 자체가. 어떤 의정 활동을 하기 위해서 저까지 네. 포함해서 10명의 네. 510호 팀이라고 하는데 510 팀이 한 방향을 바라보고 일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아요. 제가 변호사가 돼서 그 작은 로펌을 운영해 보기도 했는데요. 심지어 월급을 국민들이 주시는 거예요. 네. 예, 예전에는 제가 부담이 덜한 정도가 아니라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네네. 또 사업하시고 하시는 분들은 한 달이 빨리 오잖아요. 한 달이 빨리 오는 정도가 아니라요. 월말에 급여 주고 나면 그 매달 10일 날 사회보험료 나가거든요. 그 열흘은 정말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네. 그런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런 걱정하지 않고 오직 의정 활동을 하는데 10명의 팀이 최선을 다해봐라 라고 국민들이 세금 주시는 거잖아요. 돈 걱정 없이. 예. 공간도 줘요. 네. 위원회관 이런 데도 줘요. 감사하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게. 그리고 너무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 네. 자체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편한 건 뭐냐면 예전에 이제 방송을 하거나 뭐 인권 변호사 이런 걸 하면 칭찬만 듣거든요. 네. 근데 국회의원은 욕먹는 게 일이더라고요. 뭐만 조금 깔려 있잖아요, 하면 찬반이 있고. 네네. 예. 그리고 뭐 이렇게 뭐만 해도 국회의원이 그래도 돼요? 라고 이제 큰 소리도 치시고. 그렇죠. 예. 앞에서 굉장히 이렇게 좀 잘 친절하게 해주시다가도 수틀리는 거 있으면 바로 국회의원이 그러면 되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처음에는 그 굉장히 불편했거든요. 근데 또 생각해 보면 그래 뭐 국회의원들한테 욕 안 하면 어디 가서 화를 푸시겠나.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국회의원 수당에는 욕먹는 수당도 포함되어 있다. 깔려 아예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욕을 또 너무 안 먹으면 그것도 또 문제예요. 역시 뭐 무풀보다는 악플이 낫다. 그렇죠. 관심이 없다는 거니까. 예. 그런 게 좀 불편하긴 한데 너무 즐겁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제가 뭐 몇 년 한 30살부터 이렇게 정치 활동을 하고 뭐 변호사 네. 방송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참 좋은 사람들, 이런 마인드, 이런 퍼블릭 마인드, 공적 마인드와 이런 능력과 를 가진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은 사람들이 자꾸 떠오릅니다. 그러시군요. 출중이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뭐랄까 저 사람이었으면 더 잘했을 텐데 하는 분들도 보이기 때문에 뭐 그런 아쉬움은 항상 있지 않을까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뭐 지방선거 앞이라 이 질문을 드리는 것도 조금 이르긴 한데 어쨌든 그 충북의 9번째 국회의원을 또 자처하신다고 얘기하셨으니까 그렇다면 이제 비례대표가 끝나고 충북 쪽으로 또 출마를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닐까?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네네네. 그러면서 이제 본인들의 창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십니다. 다들 뭐 많은 생각을 합니다. 충북에 출마를 하면 어디가 출마를 하고 어디에 출마를 하면 될 거고 어쩌고 저쩌고 뭐 하여튼간에 말씀을 하세요. 제가 뭐 초중고등학교 다 청주에서 나왔고 낳기도 청주에서 낳았고 애정도 있으시고 애정도 있고 부모님도 여기 계시고 친구들도 많이 있으니까. 근데 또 한편으로는 뭐 어차피 수도권에서 본인의 저의 정치적 색깔이나 또는 장점이나 이런 것들이 수도권 신도시 지역이나 이런 좀 그 유권자 평균 연령이 낮은 쪽에 훨씬 더 장점이 있으니 어디가 좋겠다, 저희가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사실 애정 지수로 보자면 청주가 가장 높은 게 충북이 가장 높은 게 맞죠. 근데 또 정치가 애정만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어서 현실적으로 검토해 봐야죠. 그래서 여러 조언을 듣고 있고요. 그 조언을 종합해서
뭐 지방선거가 지나고 또 시간이 뭐 선택해야 될 시간이 따박따박 오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제가 비례대표 한 번만 하고 말려고 정치를 다시 시작한 건 아니기 때문에 네. 하여튼간에 제일 먼저 제가 어떤 선택을 하든 고향에 계신 저희 친구들 어르신들과 아마 상의하고 선택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떤 내용이신지 아마 다 전달되셨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입법 활동도 꾸준히 해오셨는데요. 네, 뭐 네. 그동안 많은 이제 법안도 발의하고 통과되셨는데 그래도 지금 이제 핫한 이슈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최근에는 이제 법 왜곡죄가 네, 네. 하도 이슈라 네. 그거 관련해서 또 발의하셨더라고요. 어떤 제가 내용인가요? 입법 발의를 했죠. 제가 22대 국회 들어와서는 두 번째 입법 발의를 했는데 그 첫 번째는 이건태 의원님이 입법 발의를 하신 게 있는데 그거는 검사들만 그 적용 대상으로 네.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검사뿐만 아니라 판사도 적용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해서 실제로 판검사를 모두 법 왜곡죄의 대상으로 삼은 그 법안은 제가 처음 22대 국회에서 발의를 했고요. 이게 지금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2월 임시국회 중에 본회의에서 표결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네. 법 왜곡죄가 이게 뭐냐? 직권남용죄 있는데 그거 직권남용죄나 직무유기죄로 처벌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현실적으로 처벌된 법관이 없어요. 네. 예, 예. 지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직권남용 내지는 직무유기로 2심에서 일부 유죄를 받았는데 그거 뭐 대부분 다 봐주기 판결이 됐거든요. 근데 법 왜곡죄라는 게 독일에 있는 법입니다. 독일에도 있고 몇몇 스페인에도 있고 몇몇 나라에 있어요. 독일에서도 현재도 작동하고 있고요. 네. 감옥 가거나 집행유예 받거나 벌금형 받은 판검사들이 매년 나옵니다. 독일에서는. 근데 이게 뭐냐면 특정인을 봐주거나 또는 특정인을 더 세게 처벌하기 위해서 법조문을 왜곡해서 적용하거나 네. 또는 조작된 증거 내지는 유죄의 증거가 되지 않는 것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이런 경우 법관들이나 법관이나 검사도 처벌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재판이나 너무 뭐가 나오고 나서 그 이후에 처벌할 수 있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지기현 판사가 그 윤석열, 내란숙의 윤석열 씨를 구속 취소했단 말이죠. 구속 취소할 때 대한민국 사법사에서 처음으로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을 했어요. 네. 그런 다음에 다시 검찰에서는 날로 합니다. 법원에서도 날로 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시간으로 구속 기간을 산정한 사람은 최초네요. 최초이자 마지막입니다. 법 왜곡입니다, 이런 건.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네. 예. 이런 경우에 사실 뭐 누구를 다 감옥에 잡아가도 이런 화풀이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독일에서도 이 법의 효과가 뭐냐라고 얘기를 하면 삼가하고 조심하게 된다는 겁니다. 네. 예방적인. 예, 예방 효과 또는 뭐 법률상으로 보면 위하 효과라고 하는데요. 겁먹게 한다는 뜻이거든요, 위하가. 예방 위하 효과가 매우 강하기 때문에 자의적인 기소 검사들의 또 자의적인 판결 판사들의 이걸 막을 수 있는 효과가 분명하다. 네. 예. 근데 이제 이런 취지에도 불구하고 우려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뭐 네. 사법부는 말할 것도 없이. 네. 어쨌든 일단 법 왜곡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냐? 판단할 기준도 모호하다. 그리고 또 나오는 얘기가 이제 남용의 우려가 있다. 결국 마음에 안 드는 판검사를 처벌하려고 하는 건 아니냐? 뭐 이런 의견도 있고요. 이게 뭐 어떻게 항상 보십니까? 나오는 얘기인데요. 네네. 이 명확성 원칙 위반, 헌법상 명확성 원칙 위반 아니냐라는 네. 지적이 있어서요.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도록 조문을 보시면 굉장히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세세하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사실 명확성 원칙 위반 여부는 뭐 독일법도 제가 참고를 했고요. 지금 시행되는 스페인법도 참고를 했고요. 그리고 국회 법제실 의견도 참고하고 해서 명확성 원칙 위배 여부는 저는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네. 예. 그 다음에 하나는 고소고발, 남소 우려, 뭐 보복이 남용 있을 거다, 우려, 예. 남용 우려. 근데요, 이거는 지금 공무원들이나 경찰들을 향해서 직권남용 내지는 직무유기 고소고발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게 검찰 단계에서 다 걸러집니다. 자칫하면은 그거 무고죄 됩니다. 네. 예, 그러니까 판사 검사를 향해서 법왜곡죄 고소고발을 누군가 했다고 쳐요. 근데 이게 사실은 죄가 안 되는 걸 뻔히 알면서도 보복 심리 때문에 그냥 벌 주기 위해서 한 거다라고 하면 무고죄 위험을 무릅쓰는 겁니다. 네. 경찰보다 훨씬 센.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전부 다 무고죄 위험을 다 무릅쓰고서라도 내가 저 사람
꿀밤 한 대 먹여야지.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초반에 예외적인 상황은 있더라도. 예외적인 상황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근데 그걸 과장해서는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올해 이제 시작했고 네. 뭐 지방선거 열심히 준비하시겠지만 올해 여러 계획이 또 있으실 텐데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또 도민 여러분께 네. 이제 뭐 한 말씀 또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올해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힘제로 내란 동조 세력들 반드시 심판하고요. 그리고 부패제로 만연한 지방정치에서의 부패를 뿌리 뽑는 한 해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고 제5기 민주정부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흔히 투표용지를 종이장돌이라고 합니다. 투표는 총알보다 강합니다. 여러분들이 혁신해야 되겠다. 그리고 확실하게 심판하고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어야 되겠다 싶으시면 오늘 6월에 여러분들 손에 들고 있는, 손에 쥐어져 있는 이 종이장돌 아주 유용하게 효과적으로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국혁신당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새해에는 늘 건강하시고 우리 고향에 계신 부모님, 형제들, 친구들, 우리 삼촌, 이모, 고모님들 모두 다 건강하시기를 다시 한번 깊이 바라는 마음으로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마지막에 부모님 얘기하고 하려니까 괜히 좀 울컥해하고 제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전달됐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 말씀 다양하게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열심히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조국혁신당 신장식 국회의원이었습니다. 네, 이슈 인사이트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